오늘 안 왔는데 오늘 좀 놓고 기말고사 관련해 갖고 오늘 수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총체적으로 한번 쭉 지나가 볼게요. 지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단축 카톡방에다가 이거 올려놓는다고 그저께 작물 보호학 중간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고 한 거랑 이번에 수경재배 관련해서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에 위주로 시험 문제 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1년 동안 어떤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어떤 수업을 했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 설비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급수 설비가 있고 양의 공급 장치가 있고 관수 설비가 있고 배수 설비 있고 양의 회수 설비가 있고 재처리 설비가 있고 전기 이제 설비들이 있어요. 오늘은 전체로 이제 설비에서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A 탱크, B탱크, 농축 탱크에서 양의 혼합 탱크로 들어가서 요 물이 급액관을 따라서 작물로 가고 온실로 내부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식물이 먹고 남은 물과 양분이 다시 나와서 이것이 배액 수집 탱크로 들어와서 살균면체를 통과해서 용수 탱크로 와서 다시 혼합돼서 다시 식물로 공급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경재배의 대략적인 설비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농축 탱크가 되어 있고 용수 탱크, 여과기들이 있고 양액 제어기들이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관리실에 공급하는 급액관은 모두 흑색이라고 했어요. 이 안에가 이게 백색이긴 하지만 안에는 흑색이에요. 흑색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조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겉면이 하얀 이유는 뭐예요? 겉면이 하얀 이유는 열받아서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뜨거워지지 말라고 바깥은 흰색, 안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시험 농축계획 탱크고요. 농축계획 탱크는 보통 우리가 100배액을 기본으로 써요. 100배액이 뭐예요? 100배로 희석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50배액은 뭐예요? 50배로 희석되는 거죠. 200배액은 100배보다 농축이 더 많이 된 거고요. 200배액은 200배로 희석되는 거, 100배액은 100배로 희석되는 거, 50배는 50배로 희석되는 건데요. 이 농축 탱크가 있고 지금 이제 이거 혼합 탱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볼밸브가 혼합 탱크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배액 탱크는 바깥으로 물이 이제 식물이 먹고 남은 물이 다시 온실로 물로 들어와서 다시 배액 탱크에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양액 공급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펌프들 급액 펌프, 용수 펌프, 정량 펌프가 있고요. 급액 펌프는 온실로 내보내는 물이에요. 온실로 가는 물. 용수 펌프는 뭐예요? 원수를 내가 양액기로 끌고 오는 물을 펌프로 우리가 용수 펌프라고 하고요. 펌프 용량 누가 제일 커요? 그러면 급액 펌프가 제일 크고 비싸겠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급액 펌프는 보시면은 이 용수 펌프는 물을 쓰기 때문에 일반 펌프를 사용하는데 급액 펌프는 스테인리스 펌프를 사용해요. 탄에 뭐예요? 산에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액 공급 장치의 그 펌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펌프는 내화학성을 쓰는 게 맞겠죠. 그 내화학성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녹이 쓰기 때문에. 두 번째, 토출 압력과 토출량 모두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모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진동이 적게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펌프가 볼게요. 용수 펌프는 무슨 펌프? 일반적으로 양수 펌프를 써요. 양수 펌프는 가격이 싸요. 그리고 얘는 압력을 한 번만 가해주는 펌프고 얘는 뭐예요? 급액 펌프는 다단 펌프를 써요. 제가 강조한 이유가 시험에도 낼 거지만 보세요. 다단 펌프하고 양수 펌프하고 누가 비싸다고 했어요? 다단 펌프가 그냥 비싼 게 아니라 5배에서 비싸다고 했죠. 시중에 나갔을 때 업자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장난질을 치려면 어떤 걸 장난치겠어요? 급액 펌프로 장난치겠죠. 급액 펌프가 몇백만 원 하니까 여기서 급액 펌프를 설치 안 하고 그러니까 다단 펌프를 설치 안 하고 일반 양수 펌프를 설치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할 때 좀 업자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거 잘 보세요. 급액 펌프가 우리가 펌프는 급액 펌프, 다단 펌프를 이용, 급액 펌프는 다단 펌프를 이용해요. 다르죠? 양수 펌프는. 우리 집에서 보는 펌프 이거죠. 요 펌프를 많이 보죠. 요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수경재배용에서만 쓰는데 굉장히 고가의 펌프다. 제가 왜 설마 알겠죠? 시험 문제 내려고 그런 거예요. 혹시 저 오늘 내는 거는 실제로 너무 많은 일이 현장에서
그 업자분들이 장난을 쳐갖고 이렇게 해서 뭐 양수 펌프를 갖다가 양행용 펌프인 줄 알고 다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업체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진짜 그 업체 마인드 자체가 뭐 그냥 뭐라고 하죠? 속여서라도 싼 것처럼 보이게 해서 많이 팔아먹으려는 업체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업체도 그런 업체가 있어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과기 관련해서 제가 볼게요. 여과기는 제가 이거 볼게요. 여기 여과기 양쪽에 압력 게이지가 있죠. 이 양쪽에 왜 압력 게이지가 있어요? 필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보려면은 들어오는 압력하고 나가는 압력 비교해서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압력 이 펌프 이 필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압력 게이지를 양쪽에 두 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과기를 보세요. 여과기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좀 보면은 여과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보세요. 청소를 어떻게 해요? 빼갖고 청소를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렇게요.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질산 서서 소독을 하기도 해요. 유기물 녹이느라고 그래서 잔 닦아주면은. 요것을 설치할 때 내가 이 여과기 청소하려면 설치 위치가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기가 좋아야 돼요? 아니면은 작업하기 불편해야 돼요? 조금 공간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양액기 설치하실 때 이런 거 공간 확보까지 하셔야 돼요. 청소가 쉽게 위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통 우리가 출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설치를 할 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여과를 보시면은 여기 저 찾아내야 돼. 요게 출구고 위쪽이 여기가 출구거든요. 요 출구가 아래쪽으로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걸로 가끔가다 열어봐갖고 우리가 뭘 끄집어내요. 청소를 안 하더라도 요걸 가서 찌꺼기를 빼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요 여과기가 출구가 위쪽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압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럼 물이 위로 분수되겠죠. 그러면은 작업자한테 물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계 같은데 물이 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과기 쪽에 이 위치는, 그 여과기 출구 쪽은 우리가 위쪽으로 설치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설치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설치해야 내가 점검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과기는 또 예를 들어서 이 용량을 만약에 내가 초당 뭐 50리터의 물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과기가 용량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벅거리고 그래서 지체현상이 발생하겠죠. 여과기의 용량이 작게 되면은 물이 내가 압력 펌프로 압을 가해도 물이 충분히 뒤로 못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과기는 항상 여유 있게 설치하셔야 돼요. 여과기에 커서 나쁠 건 없어요. 여과기를 큰 거 달았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고 오히려 좋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스크린 여과기라는 거거든요. 스크린 여과기는 보통 이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쇠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요거는 얘가 청소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가 청소가 잘 될 필터가 잘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디스크가 훨씬 눈으로 봐도 비싸고 저 촘촘하게 이거 보면 이게요. 굉장히 플라스틱으로 막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구멍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필터들이거든요. 이게요. 이걸 통과해서 물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여과가 잘 되겠죠. 디스크 필터는 얘는 어때요? 청소가 덜 되겠죠. 그냥 간접적으로 한번 1차 여기서 걸러주고 2차로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얘보다 필터의 여과 능력은 스크린 여과기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스크린 여과기는 일반적인 온실에서는 보면 보통 그 농축액통 앞에 달려 있어요. 농축액에서 그 호답 탱크로 들어가는 앞에 달려 있어요. 거기서 비료가 응고된 것을 여기서 한번 걸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 필터가 보시게 되면요, 이 필터가 보시게 되면은 압력에 잘 건디겠네요, 못 건디겠네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압력이 높으면 안 되겠죠. 터져요. 압력이 걸리면. 그래서 이런 그 스크린 여과기 같은 경우는 압력이 낮은 자연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통, B통, 농축액통에 펌프가 없잖아요. 거기서 자연이 흘러서 가는 쪽에 이게 설치되어 있다. 압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압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계속 몇 번 설명드리는 거는 뭐예요? 계속 시험에 내려고 지금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디스커는 한번 들어가게 했고, 저희 지도 교수님 보시면 지금도 혼자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량기가 있고, pH 센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pH 센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에 젖어 있어야 돼요. 계속 마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영어 pH 센서 마른 순간에 고장 나요. 이거는. 그래서 pH 센서는 항상 물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2개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옵션이거든요. 양액기에 따라서 내가 2개 달아가면 2개 달아주는데 2개 달면은 하나가 고장나도 두 번째 센서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예민한 그 센서예요. 그래서 진동이 있으면은 오작동이 많이 나고 고장도 잘 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을 세게 받으면 안 돼요. 수압이 약한 곳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유턴하는 곳에 달아요. 유턴이 뭐냐면은 밸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은 유턴 밸브를 달아갖고 여기다 유턴 달아서 여기다가 압이 약한 곳에다가 우리가 EC 센서, pH 센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pH 센서는 항상 물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항상. 그 다음에 2개 설치하면 오작동 예방할 수 있고, 진동이 약함으로 펌프에 먼 거 설치하고, 수압이 약함으로 소량임을 누르는 거. 그러니까 바로 큰 물이 앞이 세게 지나가는 거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는 우리가 밸브에 얘기를 할 때요. 밸브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전자 밸브가 있고요. 전자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압 밸브가 있고, 릴리프 밸브가 있고, 벤츄리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온오프로 우리가 그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로 껐다 켰다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여러 닫아요. 여러 닫아 끝이에요. 여러 닫아. 이거 온오프 제어하고 지난번에 그 뭐라고 하죠? 그 PB 제어라고 하나 그때 환경 제어에서 배우셨죠? PB 제어는 뭐야? 비례로 열 수 있지만 이 전자 밸브는 온오프다. 그러면 뭐예요? 100% 빵. 100% 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의 조절은 안 된다. 물의 양의 조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보통 우리가 5바까지 견디게 돼 있고요. 보통 15에서 50ml 쓰는데 구경이 굵어질수록 전자 밸브도 비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유압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압을 걸어주는 밸브인데요. 이거는 압을 걸어주는 밸브인데 압을 걸어줘야 항상 물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 이끼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끼에 잘 안 끼는데 얘는 안에 이끼가 껴요. 왜냐? 관이 얇은 게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를 안 해주게 되면은 압이 거기에 만약에 막혀버리면 압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청소를 잘 하셔야 되고 유압 밸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까 전자 밸브는 5바까지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벤츄리관은 우리가 여기 벤츄리관이라고 했잖아요. 벤츄리관은 뭘 공급하는 거예요? 이 벤츄리관이 비료물을 공급하는 거죠. 여기서 솔밸브라고 하는데 여기서 탁탁 튀기면서요 물이 여기서 비료량이 A통, B통의 그 농축된 비료가 일로 들어가고 이쪽 유수량 탱크에서 일로 해서 물이 들어와갖고 혼합 탱크에서 섞이게 돼 있어요. 이게 벤츄리관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벤츄리육은 물용이에요, 비료용이에요? 비료, 농축된 비료가 혼합 탱크로 공급되게 하는 관이 되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그 밸브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렸고, 이것도 시험에 한번 꼭 내려고 그래요, 이것들요. 또 웬만하면 제가 60점 이상 맞게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반수 라인에서 얘기할 때 반수 라인은 이제 쭉 지나 이걸 넘어가고요. 반수 라인은 우리가 보통 지관이라는 건 보면은 양액을 공급하는 관이에요. 보통 우리가 내경 20ml짜리에서 16ml짜리 사용해요. 16ml, 20ml 주도 사용하고 보통 상업적인 온실에서는 보통 20ml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관수 라인의 그 호수는요. 그 연질 호스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연질 호스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연질은 부드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고무는 어떻게 돼요? 우리 타이어 한번 타이어 들을게요. 얘 고무잖아요. 고무가 그러니까 연질 호스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관수 라인은 8년을 원칙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8년이 지나면은 일단 전체를 다 교체한다. 8년 전에는 일단 우리가 문제된 배관부터 수리를 하는데 한 8년 정도 지나가면은 관수 라인 전체를 다 교체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한번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에 배관공실은 배관공사는요 보통 우리가 중간에 설치해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설치할 때 양쪽 길이가 100m예요.
그러면 중간 50m 지점에서 양쪽으로 물을 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물이 비슷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관수 라인 100m를 설치하게 되면 끝과 끝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앞뒤 물량차가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갖고 보통 우리가 관수 라인 설치할 때 중간에서 양쪽으로 하고요. 또 구배를 준다고 우리가 물을 주려면 구배를 줘야 되잖아요. 100m 구배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배를 1%만 줘도 100m면은 얼마예요? 1m죠. 0.5를 줘도 얼마예요? 50cm 넘어가죠. 근데 중간에서 50m씩 양쪽으로 끊어버리면은 1%를 줘도 50cm가 되고요. 0.5를 주게 되면 25c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관 라인을 끝과 끝까지 보통 온실길에 100m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주는 경우는 없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웬만하면은 중간 50m 끊어갖고 50m씩 물을 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또 얘기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시험 문제 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끝과 끝까지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 가보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물을 안 주고 한 가운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끝까지 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회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은 충분하게 관수 라인을 만들어서 관수 라인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하고 뒤하고 물량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관수 라인은 충분한 굵기를 만들어서 전체 물량이 유사하게 들어가야 돼요. 유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 양 계산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좀 경험이 많고 조금 오래된 회사들은 보면은 물량이 충분하게 배관 라인 설치하는데 잘못되게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앞에서 압력 강하게 예를 보세요. 내가 펌프 압력을 5마력짜리 다단 펌프를 썼어요. 그러면은 3,000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충분하게 끝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 주관을 갖다가 40mm짜리 쓰고 이러면요. 보통 우리가 50mm 이상 쓰거든요. 3,000평이면. 근데 30mm, 40mm, 45mm 쓰게 되면은 아무리 압을 가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에너지 강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작은 듯해요. 뒤쪽에 물이 안 도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량 계산을 해서 관의 개수라든가 관의 굵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들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려워요. 업자분들이 이걸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설치하는 거는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행인 거터라고 해서 거터를 이렇게 철판을 구부려 갖고 만든 베드가 요새 대부분 이렇게 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구배가 틀어질 일이 좀 적거든요. 비교적. 그럼 점적관에는 점적 호수가 있고요. 점적 핀이 있어요. 점적 핀은 우리가 점적 단추라고도 부르고 압력 보정 단추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점적 호수는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고 막힘이 적어요. 왜 막힘이 적을까요? 구멍이 크니까. 그리고 간격이 정해져 있어서 대식거리와 동일한 걸 구입해야 한다. 뭐냐면은 이 점적 호수 같은 경우는 물 나오는 구멍이 5cm, 15cm, 25cm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절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점적 핀은 어때요? 내가 5개 꼽을 수도 있고 4개 꼽을 수 있고 조절이 되는데 얘는 조절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 교환 중 그 점적 호수의 이동이 어렵고요. 관의 소독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점적 핀은 우리가 점적 호수보다 좋죠. 단점이 뭐가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시공할 수 있다는 거 좋은 장점이 있고요. 행인 거트의 경우에는 점적 호수를 사용하기 쉬워요. 행인 거트 볼게요. 아래쪽에 거터가 있고 위에다 배지를 놓잖아요. 그러면 점적 호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작업하기 불편하겠죠. 근데 이 점적 호수는 어때요? 점적 핀은 아래쪽에 설치해서 핀을 박아서 위쪽으로 올려버리면은 작업 되게 간편하죠. 이것들이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점적 핀이 행인 거트에서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점적 호수에 비해서 작물마다 급액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 배지마트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점적 단추는 0.3에서 3바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1바 이상이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적 단추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1바가 넘어가면은 거의 다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바 정도 걸린다 보고 있고요. 토출량에서는 우리가 2리터, 시간당 2리터짜리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갈색 단추가 2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시간당 2리터 들어가는 우리가 이거를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점적 핀의 장점은 뭐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고 점적 호수의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고요. 점적 코스는 일반적으로 보통 수경재배 수경재배에서 딸기나 상추 재배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좀 저렴하게 만들어진 온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과체로 온실에서는 점적 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적관에 우리가 설치 시지 고려 사항이 뭐냐면은 뭐 이제 재질이라든가 분지 수라든가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요. 여기 또 하나가 잠깐만요. 이 점적핀 보게 되면요, 여기 점적관에서 점적핀 중에서 요게 하나에 점적 단추 하나에 요 분지를 갖다가 두 개, 세 개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왜냐면 물량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점적관에다가 점적 그 단추를 하나 달고 거기서 분지수를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고, 두 개 설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설치하시게 되면은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설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물량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점적관은 빛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식물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충분히 배양해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설정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적관이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점적관이 막히는 이유가 보게 되면은 점적관이 막히는 원인가 첫 번째가 물리적인 원인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적관 안에 흙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공사 중에 이상 찌꺼기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모래 같은 것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물질이 있는데 비료예요. 그러니까 비료가 우리가 일단은 스크린 필터로 걸르고 망 필터로 걸러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비료가 응고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칼슘과 인이 만나면은 응고가 되잖아요. 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통, B통에 칼슘과 인을 분리시켜 놓는 건데, 그 칼슘하고 황하고 만나도 응고가 돼서 분리시켜 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씩 침전이 이루어지겠죠. 그 침전물이 바로 그 점적관을 막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적관의 성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완전히 막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생물 요인이에요. 이제 그 미생물이 햇빛을 내가 검정색으로 막았다 하더라도요, 중간중간에 믹스 탱크라든가 이런데 햇빛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미생물이 생겨갖고 그 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미생물이 증식해서 드리퍼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햇빛하고 상관없이 그 안에 그 세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때라고 하죠. 물때, 그것이 끼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 점적관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건 생물적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비료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영양제라고 불리는 거, 전 영양제를 웬만하면 밑에 넣지 말라고 하는데, 영양제를 갖다가 점적관, 그 양액기에 그러니까 장사꾼한테 속아갖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막힐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비료 잘못 그 사중복합 비료 잘못 넣어서 점적관이 막혀서 전체를 교환하신 분들도 계세요. 전체 교환하면 1헥터 얼마라고 했어요? 그 당장 물리적 피해가 하나에 600원이 700원이니까 전체에 24,000개 꼽아는 얼마예요? 한 재료값만 2천만 원 손해보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뭐 인건비까지 하면 뭐 한 2천 몇백만 원? 그리고 작물 피해 본 것까지 하면은 뭐 그냥 수도 없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다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말고 비료를 넣어도 어때요? 비료만 넣어도 화학적 침전이 생기고 또 미생물이 우리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미생물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도 쓰냐면은 과산화수소 계통의 뭐 후화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엔도산인 같은 과산화 계통의 약재를 갖다가 작기 중에 지속적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미생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멸균은 안 되더라도 계속 일정 부분 우리가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 점적관을 오래 쓰려고 엔도솔이라든가 그 후화산 같은 과산화수소 계통 약재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 요즘 큰 농장들은. 큰 농장들은 드리퍼값만 해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 다 설치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 우리가 시스템 작동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거 넘어가고 아주 간단한 것도 있고요. 아주 고가의 장치도 있고요. 뭐 다 설치는 능력에 따라 이제 알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스템 작동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탱크, 이게 펌프, 탱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탱크 같은 경우는
그 수위계 같은 거나 이제 내구성 같은 거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구 수위 같은 거, 여과기, 수위 여과기 같은 거 봐야 되고요. 그다음 혼합 탱크는 또 혼합 탱크대로 수위계하고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의 누수 여부를 관 같은 경우는 항상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점적핀 같은 경우는 저기다 점적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이제 물탱크 같은 건 수위 여과기를 검사해야 되고, 혼합 탱크도 수위와 여과기를 조출해야 되고, 농축배합 탱크도 수위 여과기, 펌프는 꺼졌다 켜졌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상 여부를 검수해야 되고요. 센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적,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휴대용 들고 다니고 있죠. 제가 그때 나왔던 pH 페이퍼나 EC베트 갖다가 주기적으로 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센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관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상 여부, 영액비 정상 여부, 점적핀이 막혔나 안 막혔나. 막혔나 안 막혔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딱 봤는데 어느 구역에서 어느 배 배치가 식물체가 약하게 크거나 시들고 있다. 약하게 크고 있다. 그래도 들어봤더니 배지가 가벼워요. 다른 것보다. 그럼 뭐예요? 막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적핀을 하나 더 꽂거나 첨포해줘야 되죠. 그걸 빼갖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점적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점적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는 식물체가 이상해진 다음에 알긴 해요. 이것들을 내가 24,000포기를 매일같이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막혔을 경우에는 보면 식물체가 벌써 약해지고 시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이요. 뭐 수경 재배 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뭐 재배 방식, 생산 모습이 달라지고요. 항상 요새할 때 재정상과 경제성이 결정하는데 설비가 좋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내가 편하고요. 설비가 안 좋으면은 내가 좀 불편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갖고 양액기계를 광량계와 안대기 설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이머로 하되 주변에서 광량계로 양액을 작동하신 분한테 물어봐서 대충 광량이 하루에 얼마쯤 들어오는지 확인하셔갖고 물량을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러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그래서 설비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비싼 거 달 것도 없고 내 여건에 맞게 알맞은 거 설치하시고 대신에 설비가 가격이 싸면은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설비가 좀 좋으면은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거고 이것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설비가 좋다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 제가 이제 요건 한번 나중에 사업 계획서 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대출 받으려고 하나 보조서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선 뭘 보냐면은 그 업체 거 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업체 분들이 갖고 왔을 때 좀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갖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각 이런 내역들을 내가 양액공사를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견적을 받잖아요. 근데 1,000평에 뭐 6,000에 해준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근데 1,000평에 6,000이라는 거는 대충 하고 6,000 받을 수도 있고 잘해주고 6,000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는데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똑같이 6천만 원이래. 원래 시중단가 6,000원이면 해주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6,000이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설비가 뭐가 들어가냐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셔갖고 이런 규격 같은 거 한번 쭉 보시고 이런 거 보셔갖고 실제로 이게 같은 건지 대략적으로 같은 건지 확인한 다음에 단가 같은 건지 확인이 돼요. 한번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될 건데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거 수경재배 관련해서는 그 2학기 때 요 내용에다 추가 플러스해서 할 거예요. 아마 1학기 때 수업을 해보니까 많이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갖고 더 심화 과정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요 내용에다가 추가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 용수는 우리가 지하수가 있고 뭐 쭉 있고요. 뭐 지하수, 하천수, 수돗물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지하수 쓰고 있고 수돗물은 뭐 비싸가고 조금 뭐 하천수 같은 경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저한테 민원이라기보다 의뢰 들어온 게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기 그 하천수라기보다는 논해에 있는 물이 나가잖아요. 그 물을 펌프로 뽑아서 그 탱크에다 보관했다가 그 물 갖다가 물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제초제 피해가 났어요. 논에 아마 제초제가 좀 들어있었던 거예요. 눈물 그 논에서 나온 물이니까 아무래도 요새 논농 따질 때 보면은 논에 가둔 물을 갖다 빼낸단 말이에요. 그 빼낸 물을 갖다가 이제 하천수에 섞여 있겠죠. 그 물을 갖다 펌프로 내
원수 탱크에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제초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뭐 작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쓰고 하천수를 쓰고 그다음에 수돗물을 뭐 일부 쓰는 경우 있고 빗물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척지 갔더니 염전 근처에 온실이 있어갖고 제가 어떻게 물을 공급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몇 천만 원 주고 저걸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빗물 저장해서 사용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다. 그리고 그래서 제초제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병원교보다 제초제가 훨씬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용지의 수질 분설에서 뭐 수질 분설에는 어떤 물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OD, COD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렇게 문제 있는 물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pH 뭐 쭉 EC 있는데 실제로 한계치보다 우리가 어떨까요? 높은 물에서도 농사 잘 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게 한계치라고 하는데 한계치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농사를 대부분 한계치가 넘어가는 경우에서도 우리가 양의 처방전을 그러니까 적정치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 크게 필요 없는데 한계치가 넘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배 방법을 조금 바꿔갖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은 뭐 나트륨 50ppm 이하라고 하지만요, 뭐 138ppm, 180ppm에서도 관리를 잘하면은 충분히 농사 짓거든요. 그들을.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온실을 운영하는데 대형 농장들이에요. 운영하시는데 짜면 조금 짭짤한 그 물이 나와요. 아주 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트륨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정수기 이용해서 물을 정수해서 사용하는데 정수를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수를 한 물에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약간 짠물을 만들어서 온실에 공급하는데 그래도 농사 잘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깨끗한 물은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우리가 충분히 농사를 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계치 이상에서 농사를 많이 져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용량부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시험을 올해 이번 안 내고 2학기 때 가면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걸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그때는 이것도 외워서 심하게 지금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그 완충 능력 때문에 보통 50ppm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 지하수에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칼슘, 마그네슘, 중탄산이 전부 다 pH를 올리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물 중에서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서 pH가 높은 거는 조금 교정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중탄산이 많은 경우는 좀 우리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저농의 탄산은 식물에 끼르지 않고 pH 완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0ppm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그래서 50ppm에는 우리가 충분히 괜찮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ppm 이하이면은 중탄산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50ppm까지는 오히려 좋다고 그러고요. 30 이하이면은 중탄산을 넣어줘요. 중탄산을 우리가 없애는 방법은 질산을 통해서 우리가 중탄산을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질산을 이용해서 중탄산이 많으면 제거를 하는데 중탄산이 없으면은 중탄산을 넣어준다. 오히려 pH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탄산이 있으면은 버퍼 기능을 해서 pH가 위로 아래로 막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탄산이 많은 물은 pH가 높아야 낮아요?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지하수 중에서 pH가 높은 원인이 칼슘, 마그네슘보다는 중탄산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탄산이 많기 때문에 질산으로 우리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50ppm까지는 좋고 30ppm 이하는 중탄산을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온교환수지법, 염분 제거법이 있는데 이온교환수지법을 좀 쓰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비싸요.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비싸갖고 우리가 중탄산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50ppm 정도가 좋고요. 완충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완충작용이 좋다는 얘기죠. pH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탄산이 너무 적을 때는 30ppm 이하일 때는 중탄산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탄산이 많은 pH가 높고요. 30 적으면 우리가 중탄 넣어준다고 했어요.
이것도 내년에는 올해는 계산한 건 안 낼 거고요. 우리가 저기 내년엔 낼 거예요. 중산산 이것도 낼 거고, 이거는 저기 아마 저기서 낼 거예요. 내년에 2학기 때는 컨설팅 교육할 거거든요. 컨설팅 교육할 때도 이거 낼 거예요. 수경 재배도 낼 거고 컨설팅 할 때도 낼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은 컨설턴트가 되거나 재배사가 되려고 하면은 재배사 중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냥 메인 재배사가 시키는 것 하는 분들은 필요 없는데, 그 메인 재배사들은 이 중탄산 같은 걸 보고서는 질산을 얼만큼 넣어서 이거를 그 교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전에 많이 틀리더라도 이런 거 갖다 몇 문제씩 내버릴게요. 한 번씩 들고요. 그다음 우리가 십수염하고 사수염하고 얘기를 할 때요. 십수염이 비료가 많다고 했어요. 사수염이 많다고 했어요. 비료량이. 실제로 십수염 비료가? 예? 십수염이 많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요거 문제 또 냈거든요. 지난 많이 틀려갖고. 요거는 십수염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가 십수염이에요. 그럼 내가 사수염으로 바꾸려면 사수염 몇 킬로 넣어야 돼요? 110kg. 110kg 넣어야 되겠죠. 이번 틀리지 마세요. 지난번에 봤더니 많이 한 거의 다 틀렸더라고. 몇 분 안 먹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C가 있고, 이 C는 BPM 쪽. 이것도 몰랄 미리몰 농도 계산도 2학기 때는 좀 낼 거예요. 이것도 한번 낼 거고. 그다음에 칼슘 비료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십수염이 십수염, 이제 십수염, 사수염 어디 있어요? 이게 사수염이네. 십수염 어디였지? 십수염. 모든 pH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pH가 높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거 볼게요. pH 흡수가 높을 때 잘 되는 거는 몰리브데인 흡수가 잘 되죠. 그 다음에 pH가 높을 때 흡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인산, 철, 붕소가 흡수가 안 되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pH가 높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철결핍과 인산결핍이, 붕산결핍이 우리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온실에서 운영할 때 그 pH에서 피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철이고, 두 번째가 붕소고, 세 번째가 인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철이 pH가 높을 때 많이 결핍 증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몰리브데는 오히려 pH가 높을 때 흡수가 더 잘 되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또 한번 pH가 낮을 때 높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거와 못 되는 것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내려고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또 pH 관련해서 보면요. 영양생장이 강하면은 어때요? 배지대 pH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영양생이 강화된 건 질산태 질소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영양생장이 강하면 질산태를 많이 흡수해요. 그러면은 볼게요. 질산태를 많이 먹으면은 OH를 내놓기 때문에 pH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양이온, 그러니까 그다음에 생생증이 강할 때는 양이온을 많이 흡수해요. 양이온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pH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pH 철결핍이 왔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pH가 철결핍이 왔으니 pH가 높다. 그래서 질산을 넣어야겠다. 근데 철결핍이 오는데 들어오는 쪽에서 그러니까 배양액 자체가 pH가 높은 경우에는 질산 넣으면 돼요. 근데 금권의 pH가 높은데 질산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때는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그러면은 암모니아테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양이온이죠. 양이온을 흡수하면 pH가 금권의 pH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양이온을 먹으면 pH가 떨어지고 배지에서 음이온을 먹으면 pH가 올라가요. 그럼 질산태는 음이온이죠. 암모니아태는 양이온이고, 그럼 내가 질소를 줄 때 질산태의 지위를 높여버리면 금권 pH가 올라갈 테고요. 내가 양이온인 암모니아태를 늘려주면은 금권의 pH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철결핍이 왔다, pH가 낮아서 그래, 높아서 그래, 그거는 질산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금권 pH가 높아서 문제일 때는 질산을 빼고 아모니아태를 늘려줘서 pH를 떨어뜨려 주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잎을 잘라줘도 pH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pH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잎은 영양 상태니까, 영양 생장이니까 잎을 잘라줘도 우리가 pH를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영양성이 강해지면 pH는 pH가 상승하고 질 상태를 많이 없으면 pH가 상승하고 양이온 흡수량이 증가하면 pH가 떨어지고 양이온 많이 오면 pH가 떨어지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모니아태 질소 흡수량이 증가하면 pH가 낮아지고 아모니아태가 뭐라고 했어요? 양이온이라 했죠. 그러니까 양이온 먹으면 pH가 떨어지고 음이온을 먹으면 pH가 올라가고 질 상태는 음이온, 아모니아태는 양이온. 식물의 영양이 굉장히 강하면은 pH가 올라가고 그 얘기는 질 상태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고 반대로 pH가 과일이 많으면 양이온을 빨리 먹고 양이온을 많이 먹으니까 pH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굉장히 우리가 수경제 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론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2학기 때는 뭘 할 거느냐? 2학기 때는 이걸 갖고 저기를 할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큼 줘야 되는가 이제 그거는 2학기 때 계산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도 그 인산비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인산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pH 같은 경우 좀 볼게요. pH를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평균 냈어요? 평균 안 냈어요? 배진의 pH 측정하는데 평균 안 냈죠? 뭐라 했어요? 분포도 조사했죠? 내가 설정한 5.3에서 6.5 안에 몇 개가 있나를 봤죠? 몇 개가 벗어나를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pH 측정할 때 평균 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평균 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몇 개가 벗어난다를 보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그다음 pH 페이퍼는 보통 페이퍼가 있고 그 센서가 있는데 센서는 우리가 저희가 실제 온실에서 쓸 때는 저기 배진에 측정할 때는 센서보다는 우리 페이퍼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워크거 있고. 그다음에 좀 있고. 인산에서 조금 설명드리면요. 인산은 이제 pH, 인산은 해리곡선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pH가 낮을 때 HPO4 2-가 있고 HPO4 1이 있어요. 1 인산이온이 있고 2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보면 1가하고 2가가 있잖아요. 1가 같은 경우는 pH가 낮을 때 비율이 높고 2가는 pH가 올라가면서 높아져요. 근데 1가는 흡수가 잘 되고 2가는 흡수가 안 돼요. 그럼 pH가 낮을 때 흡수가 잘 돼요? 높을 때 흡수가 잘 돼요? 식물이? 1가가 흡수가 잘 되고 2가는 흡수가 안 되겠죠. pH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흡수가 잘 되죠. 1가가 이게 예, 2가가 높아지면 pH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인산이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불용화가 좀 잘 되는 편이 그러니까 그 pH가 높아지면은 불용화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인산 비료에는 보시게 되면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인산 가리가 있고 인산 아모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산 가리, 인산 아모늄 있잖아요. 여기서 pH가 근권 pH가 올라가면은요. 여쭤볼게요. 근권 pH가 올라가요. 그럼 인산 가리를 써요? 인산 아모늄을 써요? 일단 아모늄을 쓰겠죠. 아모늄을 공급해 주려고. 인산비 요 주 목적이 가리가 목적이에요? 인산이 목적이에요? 인산이 목적이죠. 얘도 인산이 목적이고 인산을 주는데 우리가 플러스로 얘는 아모니아를 주니까 pH가 높은 경우에 얘를 쓰게 되면 pH가 떨어지는 역할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인산 가리가 목적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인산비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산이 공급의 목적이고 이 뒤에는 가리라든가 아모니아는 부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산 가리, 인산 아모늄을 쓰는데 인산 아모늄 같은 경우는 근권의 pH가 높을 때 인산 아모늄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료가 인산 가리, 인산 아모늄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pH가 낮으면은 흡수가 잘 되는 형태. 그리고 반대로 pH가 높을 때는 흡수가 안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인산은 칼슘하고 철하고 만나면 뭐 된다고 했어요? 인산 비료는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된다. 그것들은요. 그럼 pH가 낮으면은 불용화가 안 되고 높으면 불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배양액은 우리가 얘기할 때 1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13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뿌리에서 흡수하기 좋은 편이어야 되고
우리가 비료를 할 때요, 용해가 잘 돼야 되고 흡수가 잘 되는 비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양의 종류가 보면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은데 특별하게 뭐 우리가 이제 PB 그 네덜란드 PBGM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요. 그다음에 배양의 그러니까 우리가 양액의 조건으로는 이제 양분이 13가지가 들어 있어야 되고요. 뿌리에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돼야 되고요. 각각 이온이 용에 대해 총이온 농도 측정을 해야 되고 작물에 유해한 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pH 범위가 5.5에서 6.5가 돼야 돼요. 비료 탔을 때 내가 배양액을 만들었는데 배양액 비료를 이것저것 섞었잖아요. 5.5에서 6.5 사이. 그러면 7.0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5.5에서 6.5 사이가 비료를 탔을 때 이 정도의 양이 그 pH가 나와야 돼요. 이것들이 5. 우리가 분포의 pH가 5.5에서 6.5 정도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통 원칙은 2주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고요. 배양을 한번 타고 나면 2주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2주 안에 사용 소모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양의 조선편도 보면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상한 하한도 나중에 이번 시험 문제 안 내는데 내년 이제 2학기 때는 요것도 상한 하한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칼하고 인하고 만나면은 결합이 되고 칼슘하고 화하고 만나도 결합이 되고 청하고 화하고 만나도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 칼슘하고 인하고 화하고 만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산으로 pH를 낮춘 방법 중에 질산, 황산, 이산 있는데 황산하고 이산은 사실상 안 써요. 저희가 안 쓰고 있고 보통 쓰는 방법은 우리가 바로 이 질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왜 질산을 쓰냐면은 인산은 일단 가격이 비싸고요. 또 하나가 인산은 우리가 비료양 중에서 인산이 많아요, 질소가 많아요? 질산이 많아요? 질산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은 내가 pH를 조정하려고 인산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료의 우리 양액의 그 조성표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변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산을 잘 쓰지 않고요. 황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황산은 비료 가치도 질산보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황산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하거든요. 질산보다. 우리가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pH를 내년에는 그 2학기 때는 우리가 질산 사용해서 한번 얼만큼 중탄산을 교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중탄산을 교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건 한번 계산하는 식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술 방법 중에서 보통 우리가 그것도 가감하는 것도 분표에서 알려드릴 거고 지금 오늘은 주로 시험 문제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요건 좀 볼게요. 우리가 아까 pH 말 나온 김에요. pH가 높을 때 우선순위 볼게요. pH 낮을 때 아모니아태를 그러니까 지산태 그러니까 아모니아태를 배진의 pH 낮을 때요. 아모니아태 질소를 줄이고 질산태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중탄산을 봐갖고 중산산이 적을 경우에는 중산산을 첨가해주고 그러니까 중산산 중에 중산산 가래라는 거 있거든요. 그걸 첨가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써요. 중탄산 가래를 써는 거는 우리가 배양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모니아태 질소를 줄이고 질산태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용수에 그 검사를 해봐서 중탄산 함량이 적으면은 중산산 함량을
인공적으로 넣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진의 pH가 높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양액조성 시에 암모니아 대지수를 높여주고 사수형 사용하고 있으면은 10수형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요. 그래도 pH가 상승하면은 질산암모늄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황산암을 이용하여 pH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암모늄을 우선 흡수하는 작물에는 적은 양으로도 pH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에 뭐 질산텐치를 우선으로 흡수한 작물은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질산암모늄 넣어주게 되면 pH가 일반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들이.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배양액의 소독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UV 램프 사용법이에요. 가장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쓰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UV 사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올려놨었는데요. 보통 UV는 자연계에도 있죠. 자연계 몇 퍼센트 있다고 했어요? 태양이 도는 것 중에서 UV가 3% 미만 정도의 광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세포에 그러니까 그런 미생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UV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UV가 물속에서 얼마큼 나갈까요? 맑은 물인데 1cm 나가요. 1cm까지밖에 소독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그 UV 사용해서 소독하는 경우에는 이런 관 안에 이런 관이 또 들어있고요. 이 안에 램프가 들어있어요. 램프가. 그래서 요 간격이 1cm예요. 이게 1cm 미만. 요 1cm 미만이 여기요. 요거를 물을 통과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이게 UV 등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이 안에서 이제 균이 죽겠죠.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물에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UV 소독법은 안면에서 주로 사용하고 코리어 배지나 그런 유기 배지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보통 UV 등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적외선이 유리를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통과 못해요. 우리 안경 쓰시는 분들은 선글라스 끌 필요 없어요. 왜냐? 이 자체가 UV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유리는 통과 안 되거든요. 그럼 이 관이 뭘까요? 이 안에 등이 있어요. UV 등이 있는데 요거 뭘까요? 성질이. 요 관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등은 석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비싸요. 이게 석영과들이에요. 이게 석영과들. 그래서 유럽에서 UV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UV 사용량이 줄어들고 그 NUF라는 필터 방식으로 좀 변환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UV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이 죽일 수 있는데 나쁜 점은 이제 그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FT 방식이나 고형 매직 같은 사용을 용이하고 오존 처리법이 있어요. 오존은 굉장히 강력한 뭐라고 산화제이죠. 오존 만지면 큰일 나요. 화상 입어요. 근데 오존의 이제 문제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뭐 바이러스 죽여주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존에서 이제 유기물하고 만나고 나오면은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오존 같은 경우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오존은 상업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발암물질까지 나오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UV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UF 필터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NUF 필터라고 해서 뭐냐면은 NUA로 해서 그 신장 필터거든요. 신장 피 걸러내는 필터를 이용하는데 신장 필터가 미생물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신장 필터는 그 이온을 걸러낼까 걸러내지 않을까요? 이온은 걸러내지 않고 미생물만 걸러내요. 그래서 그걸 걸러내서 NUF 필터 방식이라고 해서 뭐 쓰고 있어요. 이 자료에 안 나왔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시험 문제 내려고 지금 NUF 필터 방식이 있고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이 UV 램프법, NUF 필터법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오존 방법 조금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방여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방마여과법이 있어요. 방마여과법은 뭐예요? 정수기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도 제거하고 거기 들은 소금도 제거하고 다 제거하죠. 근데 이거 비싸요, 그러면? 비싸죠. 그리고 우리가 양액을 사용할 때는 양액을 재사용할 때 물 사용하려고 그러고요. 물도 사용하지 뭐 사용하려고 그러고 또 그 안에 있는 비료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양분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 막필터법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막 그 여과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료가 없어지죠. 미생물도 없어지만 일단은 비료도 없어지고 또 하나가 가격이 너무 고가예요. 너무 고가요. 이거는 비료는 이온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필터가 소모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방막여과법을 사용하는 게 언제냐면은 지하수를 내가 뽑고 있는데 지하수에 소금이 좀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그 소금을 제거해야 돼. 그때는 방막여과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방막여과법을 이용해서 이제 필터 제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방막여과법으로 비료까지 걸러내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필터 값이 들어가 버린다 이거들이요. 그래서 아직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막여과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음파법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도 활성 가상수도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실험 단계에서 우리 사용되고 있다. 제가 많이 쓴 건 유그램프법, NUF 방법, 그 다음에 일부 오점 처리법까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다 정도로 우리 실험실 사용하고 있고 방막여과법은 우리가 언제 사용해요? 원수를 지하수에서 지하수를 뽑았는데 그때 소금이 들었을 땐 방막여과법으로 소금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로 바꾼다고 하죠. 근데 지하수에 소금이 아무리 지하수에 짠물이 나온다고 해도 비료보다 이온이 많을까요? 비료도 그렇진 않죠. 비료는 이씨가 3, 4, 5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씨가 높고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막여과법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생하시고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제가 이거 뿌리 보세요. 이것도 병이에요. 뿌리가 많은 것도. 그래서 브로박터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우리가 여과법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것도 우리가 뿌리라고 해요. 이것도 병. 크레이지 루트 미친 뿌리죠. 루트 매트 같이 생겼죠. 헤어리브 루트 머리카락 같이 생겼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런 걸 수독하고 있고요. 금액 관리는 제가 금액 관리에서 배지가 부피가 크면 어떻게 해요? 다량 소해. 배치가 작으면은 다량 소해죠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배지가 작으면은 관수 마감을 일찍 해요, 늦게 해요? 큰 배지보다 늦게까지 물 주죠. 배지가 작으면은. 배지량이 크면은 함수량과 이시 조절이 쉬워요, 어려워요? 배지가 크면 어려워요. 어렵죠. 배지가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배지가 크면 가격도 비싸고 조절이 어렵다. 그 다음에 뿌리가 많은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뿌리가 좋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배지가 크면은 함수율 조절과 이시 조절이 어렵다. 배지량이 클수록 비싸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배지량이 너무 좋은 걸 커서 좋아 이렇게 하면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잘못된 말이죠. 배지량은 적당히 해야 돼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지가 크면 영양생산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배지가 크다는 얘기는 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많을 확률이 높아요. 뿌리가 많다는 얘기는 영양생적으로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지가 큰 배지들은 일반적으로 큰 배지가 영양생적이 강한 경향이 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제가 배지 함수량은 뭐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율 함량이 많으면은 영양, 작으면은 생식이고요. 변화가 크면은 작으면 영양, 자기가 크면은 생식인데 배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함수율 변화가 더 크겠죠. 이것들요. 배지량이 클수록 함수율 변화가 더 크겠죠. 작겠죠. 이것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량을 볼게요. 광량이 강해지면 물을 어떻게 해요? 자주 주죠. 자주 주고요. 그러면은 제가 좀 이것도 2학기 때 조금 더 2학기 때 한번 이거를 관수 계획을 한번 짜보고 짜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본인들이 관수 계획이요? 네, 관수 계획을 시나리오를 주고 그러면 한번 그거 하는 것들 한번 어차피 내년 2학기 때 컨설팅 사례 교육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한번. 무슨 양액 조성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엑셀 줬죠. 그걸로 갖고서는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광량이 강하면 함수율을 높여요, 낮춰요? 광이 강하면요? 함수율을
높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함수율을 높아요. 강광이 때는. 그 다음에 광이 가면은 일반적으로 배행률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그러면은 광이 많으면은 배행률을 높여야 낮춰요. 광이 많죠. 배행률 높이고 광이 없으면 배행률을 맞추죠. 낮추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광이 많으면은 함수율도 높이고 배행률도 높이고. 근데 광이 강하면 어때요? 소량 다회요, 다량 소회요. 광이 강하면은 소량 다회의 전략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어요. 보통 해요. 근데 광이 많은데 온도도 높아요. 뭐 어떡할까요? 다량 다회를 써요. 일반적인 조건 여기는 온도라는 거 무시하고 온도가 적당한데 광이 많다 그러면은 소량 다회로 가는데 온도가 막 35도, 30도 올라갈 때는 다량 다회의 정도가 돼요. 물을 쭉쭉 빼버릴 때는. 그러니까 다량 다회냐, 소량 다회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광이 강할 때만 여기다 온도 얘기 없었잖아요. 온도가 없이 광이 강하다 하면 소량 다회. 온도도 높고 광도 많다 그러면은 다량 다회로 간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다음에 광이 강하면은 근권 이실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근권 이실을 광이 강하면 근권 이실을 광이 강하면 공군 이실을 낮추고 왜냐면 배액을 많이 빼면 이시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광이 높으면은 광이 낮으면은 이제 광이 많으면은 근권 이실을 낮추고 광이 높으면 근권 이실을 올리죠. 얘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광이 적을 때는 배액이 없어도 되고요. 거의 없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 이 씨를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 내보려고 하는데 급액 이씨가 있고 목표 이씨가 있어요. 내가 급액 이씨를 3.0으로 해볼게요. 급액 이씨가 3.0이야. 봉급 이씨가 3.0이에요. 급액 이씨가 3.0이에요. 3.0 써져 나와. 3.0인데 급액이 배액을 4.0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4.0 잡았어요. 그러면 이 공식에 넣고 내가 배액을 얼마 정도로 목표로 하면은 이게 나올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럼 목표 이시가 4.0이에요? 4.0 그러면은 볼게요. 우리가 급액 이시가 3.0이고요. 여기가 보면은 목표 이시가 얼마라고 했어요? 4.0이라고 했죠. 4.0 그러면은 5 곱하기 4. 그 다음에 배액 이시가 얼마라고 했어요? 4가 목표라고 했죠. 급액 이시가 3이라고 했죠. 그러면 3 그러면은 3을 17로 나누게 되면은 배액률이 나오겠죠. 이것들요. 배액률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이거를 3으로 한번 4로 해보고 한 6으로 한번 또 해보세요. 0.1 나오는 데도 안 돼요? 예? 저도 안 해봤지. 계산 안 해봤으니까. 예. 일단은 그 다음에 요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목표를 6으로 해봐보세요. 배액을 얼마큼 빼야 되나. 네, 두 가지를. 그러면은 요 시험 문제 얘가 말했던 광이 이제 근권 이시를 배액률에 따라서 근권 이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요. 나도 계산 안 해봤어. 일단은 얘가 잡아놓고 급액을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6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3.0에다가 여기다가 5, 6, 30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을 빼면은 27이 나오고 27분의 3이 아니에요? 예? 27분의 3 맞죠? 그러면은 0.1 나오거든요? 0.1? 예, 그럼 10%죠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아, 6을 빼면은 6을 빼려고 하면 이 씨가 이것보다 배액이 더 적게 나와야 될 거야. 잠시만요. 예.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험 문제 낼 때 이 공식을 써주곤 했고 만약에 다음번에 이제 2학기 때는 공식을 지우고 내볼게요. 지우고. 요건 뭐 간단한 거라 뭐 외우기 쉽잖아요. 간단하게. 11% 나옵니다. 11% 6으로 하면 615에서 11% 나오고요. 4로 4로 하면은 17 나옵니다. 예? 17. 17 나오죠. 그러니까 급액을 많이 뺄수록 이 씨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그리고 근권이 공급 이시가 높을수록 배액을 좀 더 빼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게 그냥 꼭 맞는 건 아닌데 추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진 않아요.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추세는 이렇다. 그래서 공급 이시를 높일수록 배액 이시가 높아지는 거고 또 배액률이 높아질수록 근권 이시가 배액률이 높을수록 근권 이시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 식으로 계산해 버리면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을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런 문제 한번 내볼 거예요. 저 2학기 때는 이렇게 한번 컨설턴트 시간하고 해서 한번 그 다음에 잠깐만 지금 볼게요. 배진의 지금 함수율 지금 측정값이요 현재 75고요. 근권이시가 3.5예요. 목표값이 65에서 5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공급값이 측정값이 75고요. 현재 함수량 현재요. 근데 이 C가 3.5야. 근데 내가 이 C를 올리고 함수율은 떨어뜨리고 싶어요. 거울로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목표값을 설정하려면 조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첫 공급을 늦출까요? 아니면 빨리 할까요? 이 C를 올리려면 첫 공급액을 늦춰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금액은 더 줄까요? 덜 줄까요? 마지막 금 더 빨리 늦게까지 줘요? 일단 일찍 끊어요. 일찍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는요 다량 소외로 갈까요? 소량 다회로 갈까요? 다량 소외로 가요. 이것들은요. 그 다음에 함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C를 좀 더 높게 공급한다. 공급을 좀 높이면은 지금 현재 2.5였으면은 3.0을 준다든가 3.0이었으면 3.5를 준다든가 하면은 근권 pH를 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함수를 떨어뜨리기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러면은 틀린 값이 뭐예요? 첫 공급을 마지막 금액을 더 늦게까지 주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코어 배지 설명을 할 때 코어 배지 관련해서 코어 배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코넛 부담물이 맞죠. 코어 안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었을까요? 칼슘이 많이 들었을까요? 가리가 많이 들었을까요? 코코넛 배지 안에. 과일들은 가리가 많아요? 칼슘이 많아요? 과일 내부에? 식물체가 과일들이 생기면 포타슘을 칼리를 엄청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코코넛에는 칼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들 안에. 그러니까 코코넛 안에도 칼리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코넛 배지가 안면 대비 유효수분이 많아요, 적어요? 코코넛 배지는 유효수분은 적고 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수분이 아니라 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유효수분은 적다. 코코넛 배지는. 그러면은 코코넛 배지의 유효수분이 많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면보다. 아니, 틀렸죠. 코코넛 배지는 안면에 비해서 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코넛 배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안면은 친구들한테 물을 다 준다. 근데 코어 배지는 지가 물을 갖고 땡기고 있다. 식물이 써야 될 물을 코코넛이 땡겨요. 코어 배지가 자기가 물을 갖고 있으려고 땡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코어 배지는 들어갔을 때 물이 있어도 식물체가 시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 자기가 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얘가 땡기는 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코넛 배지는 안면 대비 유효수분 함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영양생장을 유도하는 급액 전략이라고 하면요. 함수율을 높이면 영양생장이에요? 생식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율을 높이면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영양으로 가죠. 그러니까 함수율이 높아지면. 근권 이시를 높이면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죠. 근권 이시를 높이면. 소량 다회를 주면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소량 다회. 영양으로 가요. 우리가 여름철에 햇빛이 강하고 이럴 때는요. 소량 다회를 주거든요. 지금 소량 다회를 줘. 왜 소량 다회를 줄까요? 지금 꽃이 많이 피려고 그래요. 지금 꽃이 많이 피면 돼야 안 돼요? 꽃이 적게 피어야 되니까 소량 다회를 주게 되면은 꽃이 적게 핀단 말이에요. 이것들요. 다량 소외를 주게 되면은 꽃이 많이 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식으로 돌리려고 영양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소량 다회 관수를 주고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 다량 소외로 간다는 거.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그럼 다량 소외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러니까 다량 소외를 가죠. 과체로 해서 겨울에 꽃이 잘 안 펴요. 그러니까 다량 소외로 가서 꽃을 피도록 유도하고 여름철에 광이 강할 때는 소량 다회로 어떻게 해요? 꽃을 안 피고 잎과 줄기가 커지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 이거들이요. 근데 우리가 영양세제 유도할 때 전략 중에 하나가 급액을 늦게까지 물을 주면은 영양세제로 하고 물을 일찍 끊으면 생식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 종류에 볼게요. 제가
제가 이 배지 시험 문제를 쭉 한번 내느라고 오늘은 청소하는 거를 쭉 보자. 잡기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잡기 종료할 때 이제 금액을 중단하고 배지 제거하고 소독하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배관을 뭘로 청소해요? 배관을 청소하는 때 보면은 차염소산 나트륨하고 질산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배관을 닦아내죠. 배관에 있는 미생물을 다 지워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질산하고 차염산을 넣게 되면은 비료 찌꺼기도 일정 부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염산과 질산을 통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요. 근데 소독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센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센서 빼야 돼요? 꼽아놔야 돼요? 센서를 빼놔야겠죠.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질산이 닿게 되면 센서가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서 버려야 돼요. 플라스틱 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들 보면. 그다음 또 하나가 식물을 할 때는요. 제거를 할 때는 싱싱할 때 먼저 시켜요. 생생할 때 먼저 할까요? 싱싱할 때 할까요? 약간 마른 다음에 할까요? 약간 마른 다음에 해야 제거가 쉽거든요. 노동력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제거할 때는 시들게 한 다음에 제거한다. 이것들을 생생할 때 해야 돼요. 싱싱할 때 해도 되게 돼요. 대신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유인물을 건조시키고 작물을 건조시키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전부 다 분리별로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모아서 버려야 되고요. 센서는 전부 다 빼놔야 되고 그 다음에 배관은 염소와 그러니까 흔히 말해 락스하고 질산으로 우리가 소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들요. 요거서 제가 오늘은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한 거는 전부 다 중간고사 관련된 문제들, 기말고사 관련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작물 보호학 안 온 학생들 있죠. 그거 오늘 내가 다 올려놓을 거니 오늘 밤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 주말에 그거 듣고 시험 공부해갖고 다음 주에 시험 월수금에 시험 볼 거거든.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그대로 월수금에 보고 할 거니까 그 시간에 시험 볼 때가 준비하시고 오늘 가잖아요. 오늘 저기 그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봉지 하나씩 준비해갖고 토마토를 있는 대로 다 따가요. 집에 먹을 거 싹 따가요. 따가고 나서 약 2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다 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체 제거는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적어 오늘은 근데 출석부도 내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저기 과사무실 문 닫혀 있어갖고 아무튼 저기 오늘 오신 분들은 비닐봉다리 하나 준비해가요. 다 어디 구에다가 그래서 다 따가 더 가져가죠. 아직 방울토마토 값은 비싸더라고. 그 큰 토마토 값은 싸졌는데 오늘 철거할 거예요. 오늘. 네. 뭐 하얀 거 저기 있잖아. 하얀 거 지저분해지니까 뭐 위에다가 뭐 하나 대고 있고. 이걸 제거한다고 지난주에 했는데. 제거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기말고사